또 글로벌 시장의 주요 움직임들 살펴보면서요. 국내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인베스팅의 눈,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님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8,000을 넘었고 그리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로 갑니다. 지난번에 이제 골든 크로스 난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봐주세요. 어떤지.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월화 움직임을 보면은 상승폭이 갈수록 좁혀지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은 JP 모건 체이스의 그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금요일은 오르고 그다음에 월요일은 시티뱅크죠. 그렇죠. 시티그룹의 또 예상보다는 저조한 실적에 따라서 조금 그 시장이 안 좋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실적 좋다고 그러고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지금은 뚜렷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그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식이 오르고 또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 또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개별 기업의 그 1분기 실적에 따른 주가의 움직이는 양상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분위기인가요? 전반적으로 평가들이나 또 이번 주에 발표될 또 예정 지표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이번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 그 예상했던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은 물론 2016년 1분기 이래 최저 실적이 된다는 예상은 변함은 없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초까지만 해도 그 약 마이너스 4% 정도를 예상했던 것이 지금은 1몇 %로 조금 좁혀진 양상이니까요. 그 일단 JP 모간이나 그다음에 그 BOA 어제 발표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 부분은 좁혀졌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실적은 그 예상보다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표 발표되는 거는 이제 글로벌 선진 증시도 그렇고 이제 중국이 오늘 이제 1분기 성장을 GDP 발표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산업 생산하고 GDP 발표가 있죠. 그렇죠. 이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중 무역 마찰 또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은 그동안 그 신용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썼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브렉시트 기한이 3월 29일에서 4월 12일에서 10월 말로 지금 연장이 된 거죠. 그러면 10월 말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것도 또 장담할 수 없는 얘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브렉시트의 장래가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게 지금 현재 그 파운드화의 움직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파운드화는 요즘 약세인가요? 파운드화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그 브렉시트의 불투명성이 파운드화를 그 짓누르는 양상을 보이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운드화의 움직임은 최근에는 그 불투명한 브렉시트의 그 미래 때문에 움직임 폭이 상당히 작습니다. 일종의 보합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게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들 이야기하는 게 4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 영국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2차 국민 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철회하든가 또는 이 가능성은 골드만삭스가 약 한 40%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점점 브렉시트가 논란 속에서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철회할 경우는 다른 변화가 없이 그대로 EU의 한 국가로서 멤버로서 남는 것입니다만 지금 영국의 기업들은 이 방향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철회하려면 이제 어떤 그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다시 하든 새로운
누가 이제 총리가 새로 지명돼서 그렇죠. 의견이 이렇다고 하니 그걸 지지로 하든지 지금 판으로서는 이제 그러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40%의 확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어쨌든, 네. 합의안이 통과되는 두 번째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골드만삭스가 약 50% 정도 네.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메이 총리의 그 지도력이나 그 협상력으로서는 조금 이것도 불투명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 총리 다음에 그 총선거죠. 그 하원을 다시 뽑는 총선거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골드만삭스가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메이- 10% 정도밖에 메이 총리도 안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총리가 됐어요. 예. 그렇죠. 또 이제 잔다르카 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미국으로 좀 돌아와서요. 연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긴장 관계, 갈등들이 예.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뭐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 파월 의장도 이거는 뭐 이 통화 정책은 연준의 고유한 이 정책이다. 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트럼프가 좀 더 힘이 세지요? 트럼프의 입김이 갈수록 뮬러 특검의 맞아요. 그 예. 판결 면죄부를 받고 나서. 면죄부를 받고 예. 난 다음 트럼프의 그 대내외적인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맞습니다.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평론가 스티븐 무어하고 또 사업 비즈니스맨인 허먼 케인을 연준의 이사로 총재로 연준 멤버로 뽑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역대 미국의 연준이 행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움직일 경우 미국 경제 정책에 상당히 무리가 온 적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부 입장에서는 집권하는 당시의 경제 정책을 중시를 하고 먼 미래, 특히 FRB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거시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통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는 거시적인 것보다는 예. 자기가 집권할 때, 그러게요. 뭐 어떤 대통령 집권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가 집권할 때만 반짝 좋으면 된다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연준이 정치적으로 행정부 집권자의 편중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단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거시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은 미국 경제 정책이 그렇게 행정부에 네. 휘둘림으로 해서 미국과 관계에 있는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 정책에 상당히 큰 영향을 트럼프야 줍니다. 뭐 그거야 뭐 관심 관심 없죠. 없죠. 자기 예. 재선되는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수를 올리고 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런 정치적인 갈등보다도 사실 달러화의 향방인데요. 달러화도 그렇죠. 요즘 조금 멈춰서 있죠. 예. 달러화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96에서 97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뚜렷한 어떤 시장의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달러화의 움직임, 뭐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그렇게 선명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일종의 플래그 형태나 웨지 형태라고 그러죠. 쐐기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다음 향방, 보합 국면에서 다음 돌파 시점을 하방이나 상방의 돌파를 보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뭐 강세로 가지 않으니까 이머징으로 자금이 좀 또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머징 시에는 도움이 되는 예. 거잖아요. 네. 즉 달러에 투자가 집중되면 될수록 네. 신흥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달러화나 미 채권에 투자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지금은 집중되면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이 정부 당국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욕 먹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죠. 잘못하는 게 분명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지켰는데 지난해 또 한편으로 보니까 파월이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 금리를 4번이나 사실 올렸어요. 이거는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지금 네, 지난 예. 12월 달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 조금 그 단계적인 어떤 포즈, 예. 멈춤 형태의 어떤 패턴을 유지했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결국 듭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뭐 그린스펀 같은 분 같은 여우 같은 분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뭐 그렇죠. 효과는 내면서 말을 또 돌려 하면서 예. 옐런도 처음에 취임해서 좀 헛발질해서 고생했었고 그렇죠. 파월도 좀 고생했었고 그런. 근데 예. 오히려 저 경제 전문 가가 아닌 네. 파월 같은 경우는 그 법률가 연준 출신이죠. 각 지역마다의 그 총재들이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20분, 19, 네. 18분의 의사를 모아서 그 정책을 정하기 때문에 제 같은 입장에서는 파월이 지난 그 12월 금리를 제외한 세 번째까지의 금리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경기 과열을 막는데 아주 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제 먼지를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해결했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은 일단은 수면 위로 가라앉고 해결 국면으로 가니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일으켜야 되는데 중동 쪽 이런 데 좀 건들자니 너무 사실 뜨겁고 그렇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하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불거질 상황인데요. 뭐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유럽도 가만히 안 있고 이게 제2의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유럽하고의 문제가 확산이 될까요? 지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트럼프는 사실 그 이때까지 있어왔던 미국의 그 전통적인 대통령상하고는 네, 많이 다르죠. 틀립니다. 예. 우선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배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만은 좀 외통수이고 예측 불가능한 예. 그런 성향이 강하죠. 즉 정책에서 예측 불가능한 그면은 경제에 안 좋습니다. 항상 그 행정 정치나 그다음에 그 집권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제가 순조롭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측 불가능한 하지 못했던 정책을 내놓게 되면은 네. 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혼란을 빚게 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미중 무역 마찰로 모든 관심을 끌던 트럼프가 미중 무역 마찰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그 경제 양대국이죠. 네. 그 두 싸움에서 결국 미국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미국 내 여론의 편성에서 유럽, EU죠. 예. 유럽 연합하고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유럽 연합도 큰 문제가 미국하고 유럽 연합의 그 무역 마찰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입니다. 네. 유럽산 거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최근까지 그 에어버스 보조금, 항공기. 예, 그것까지 문제가 거듭될수록 이 그 유럽하고의 미국의 무역 마찰은 좀 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좀 센 놈을 건드려야 영향력이 있잖아요. 소위 뭐 나이지리아 예를 들어 이런 거 갖고 문제 그냥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년도 대선이 그러니까요. 모든 관건이죠. 네. 그 대선에 걸려 있는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이나 그다음에 유럽, 네. 그다음에 일본도 어제부터 무역 협상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게요. 네. 이제 자동차 관세 문제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이 지금 그 유럽도 일본도 뭐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그 부분은 아주 네. 관심 있게 지금 우리도 뭐 보고 철강, 있습니다. 자동차 이런 게 좀 걸려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미국 국내 상황 가운데 이제 애플하고 퀄컴하고 그동안 이제 뭐 특허전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던 모양인데 오늘 간밤에 보니까 이제 뭐 퀄컴이 좀 유리하게 해결이 된 모양이죠. 주가가 오르면서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던데요. 네. 제가 지금 미국 주시장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이 네. 애플하고 퀄컴입니다. 네. 애플의 입장에서는 퀄컴의 특허권이죠. 특허권에 자기 자체에서 생산하는 그 휴대폰의 도매가에 준하는 5%의 그 특허권을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네. 힘들게 코스트를 삭감하고 네. 그 양산을 하고 있는 자기 제품에 대해서 단순한 그 반도체 칩 때문에 5%의 그 특허세를 낸다는 것은 마음이 좀 아프나군요. 억울하죠. 네. 그리고
그 부분 이제 애플하고 퀄컴의 가장 큰 문제는 퀄컴은 이때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네. 특허권이었습니다. 특허로 해서 그 자동적으로 돈이 수입 모델을 형성하고 있었고 네. 애플은 그 돈을 주기가 싫은 거고 즉 그 너무 그 독점이죠. 퀄컴의 독점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15일부터 시작한 그 법적 소송이 어제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네, 네. 그 서로 양사가 합의한 건가요? 합의했다고 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예. 때문에 퀄컴의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죠. 애플은 그다지 크게 상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뭐 줘야 할 쪽은 애플이고 받아야 할 쪽은 퀄컴이 합의를 했으면 그렇죠. 퀄컴 쪽에서 어쨌든 유리한 걸 테니까요, 그죠? 일단 퀄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비즈니스 모델, 네. 수익 모델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유리한 쪽이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부터 삼성전자에다가 니들 우리 베꼈지 화면에서 이렇게 손가락 벌려갖고 늘리는 것부터 네. 모양 다 베꼈지 그래갖고 소송을 거기도 몇 년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해결됐는데 사실은 애플도 스티브 잡스도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베꼈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크고 나니까 다른 데서 이제 베끼는 거에 대해서 예. 화내고 소송하고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예. 그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이 컨텐츠나 미디어 관련 쪽도 이제 넷플릭스, 뭐 애플도 지금 그렇고 애플도 그렇죠. 이제 뭐 디즈니하고도 뭐 손잡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컨텐츠나 이런 쪽에서의 그 컨텐츠 공룡들의 싸움이 볼만하네요. 예. 그렇죠. 넷플릭스하고 디즈니의 싸움이 되는 거죠. 네. 디즈니가 지난주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서 스트리밍 예.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자체에 갖고 있는 캐릭터도 상당히 많죠. 예.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이때까지 경쟁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디즈니와 같은 만약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디즈니가 뛰어들게 되면은 네. 넷플릭스의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기반이 어느 정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 때문에 디즈니 주식은 최근에 상당히 오르고 넷플릭스는 조금 빠지는 양상을 보였죠. 그 그래프 월트 예. 디즈니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네. 급등한 게 보이죠. 반면에 애플 주식은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요거 오히려 넷플릭스- 빠졌다가 네. 어제 조금 오른 것밖에 안 되죠. 네,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넷플릭스인가요? 예,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랑 디즈니, 디즈니 차트랑 디즈니 네. 차트를 보시면은 디즈니는 지난 3일 동안 올랐고. 급등을 했죠. 예,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디즈니의 브랜드 네임도 물론이겠습니다만은 디즈니가 갖고 있는 그 만화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약에 디즈니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넷플릭스가 이때까지 구축해왔던 그 아성을 예. 흔들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플랫폼을 장악한 거고 그렇죠. 사실은 디즈니 같은 경우 이제 컨텐츠가 있잖아요. 컨텐츠와 캐릭터가. 시장을 브랜드 네임도 크죠.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미디어주에는 관심이 많고요. 예.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흐름 어떤지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지금 최근에 그 원유 움직임이 아주 재밌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라는 것은 오펙 14개국과 그 비오펙 회원국인 그 러시아를 위시한 10개국의 움직임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 그 유가 파동을 겪어오면서 생산 코스트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이 최대 수출 국가가 되는 양상이거든요. 셰일유 때문에. 즉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인도나 아시아 시장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때까지 장악했던 마켓 쉐어가 지금 현재 미국 감산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 시장을 테이크오버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또 국가 재정 문제도 있고 러시아는 지금 현재 한 40불 정도면은 생산 코스트가 를 넘어서는 지금 현재 유가가 넘어서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많이 양상을 해서 국가 재정을 꾸려나가야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사우디의 예산을 다 채우려면 80불 정도는 돼야 됩니다. 유가가. 훨씬 코스가 높네요. 그렇죠. 최근에 지난 월요일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가 더 이상 감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국영 석유 기업이나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석유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예. 그 헤지펀드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감산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의 균열이 조금씩 보임으로 해서 유가가 조금 하락 압박을 좀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값도 조금 오르다가 이제 한 1,300달러 그쯤에서 좀 주춤하대요, 보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현물가 네. 기준으로 1,272까지 어제 빠졌습니다만은 그 금가는 달러가 좀 강세를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 가격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금 가격의 향방을 읽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선 금은 어떤 때는 달러하고 같은 방향으로 네. 그 위험 회피 안전자산적으로 가다가, 네. 예, 역할을 하다가 네. 어떨 때를 보면은 또 달러하고는 반대의 움직임을 네. 보이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우선 금 입장에서는 그 중국의 오늘 발표되는 산업 생산이나 GDP 또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이 금의 최대 수요국가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있고 사실 금은 지금 어떤 형태든 현물이든 선물이든 1,300불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한은 조금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인베스팅의 눈,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님과 함께 글로벌 시장 움직임, 상품 시장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